문정희 동백. 지상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뜨거운 술에 붉은 독약 타서 마시고 천길 절벽 위로 뛰어내리는 사랑. 가장 눈부신 꽃은 가장 눈부신 소멸에 다른 이름이여라.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짜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끝에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읽어드린 시는 문정희 시인의 동백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이 동백이 아직도 피는 시절인가요? 지는 시절인가요?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개화 시기가 1월에서 4월이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은 아마 적겠습니다. 그죠? 선운사 동백이 그렇게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다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꽃말이에요. 꽃말이 뭐냐면 진실한 사랑, 겸손한 마음,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전 동백하면 무엇보다도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질 때 송이채로 툭 떨어지는 그 장렬한 죽음 같은 느낌. 누구보다도 삶을 열정적으로 혹은 사랑을 열정적으로 한 후 미련 없이 가는 그 모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지요. 네. 내일이 5.18이네요. 동백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22분 오랜만에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게요. 지난 시간에 백권대학 11장까지 읽어드렸고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짜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12장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그러나 흔히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말하고는 한다. 그런데 예술을 보는 두 관점, 즉 내재냐 외재냐의 문제는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능률적이다. 예컨대 영국 데니얼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내재적 관점보다는 외재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마땅하다. 이 소설은 유럽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많은 영국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영국에서 성서다음으로 많이 팔렸으며 영국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무인도의 표류회가 미개 소년을 시종으로 거느리면서
근대 유럽을 건설하려 했던 로빈스는 서구 문화의 유산을 한 몸에 육화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빈슨 크루소는 제국주의자들의 기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소설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서구 근대 문명과 제국주의 경쟁이 인류에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자 로빈슨 크루소의 신화는 균열되기 시작한다.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한 대학생은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충격을 받는다. 인구의 회자되던 세계적인 명작 소설이 고작 유럽 근대 문명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문학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미개인 소년 프라이데이는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모든 진리는 오로지 로빈슨의 입에서만 나오고 있었다. 로빈슨은 미개인 소년을 부려먹으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다 감히 더러운 유럽 문명을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소르본노의 청년은 40세가 되어서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로빈슨의 의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로빈슨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이를 위해 그는 로빈슨보다 프라이데이를 더 부각시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작가는 일단 원시 소년의 이름 프라이데이를 방드르디로 바꾸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로빈슨이 방드르디에게 감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작가 나름으로는 문명이 원시성을 계몽, 극복하는 게 아니라 원시성이 문명을 순화, 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18세기 영국 작가가 쓴 소설에는 신의 섭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로 되어 있지만 20세기 프랑스의 작가는 점괘가 로빈슨의 운명을 예고한다. 마침내 로빈슨은 문명의 국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과 아름다운 음악을 발견한다. 과학과 경제에 함몰되어 있던 로빈슨이 자연과 예술의 창의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데이는 로빈슨의 스승으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를 한 방에 엎어버린 프랑스의 작가는 미셀 투르니에이고 소설 제목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다. 이 소설은 서구 문명에 대한 격조 높은 비판에 성공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셀 투르니에는 이웃 경쟁국의 국민 작가를 아티스틱하게 무장해제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프랑스로서는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소설이었다. 프랑스 문단은 이 작가에게 프랑스 권위의 프랑세즈 문학상을 주었고 후속작 마왕에는 콩쿠르상을 하나 더 주었다. 나는 이 소설을 대학 시절에 읽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어린 시절 읽은 로빈슨 크루소보다는 재미가 덜했다. 나는 방드르디가 로빈슨보다 딱히 더 나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드르디에는 같은 제국주의 국가이면서도 남의 것 가져다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아닌 척하는 프랑스인 특유의 위선적인 기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3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박병엽 이 두 책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역작들이다. 이 책들은 8.15 전국부터 1950년대 후반이 이르기까지 조선 정치 권력의 핵심 지대를 핍진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조선 권력 서적은 거의가 일방적이라는 결함과 한계를 지닌다. 북측 편을 들지 않으면 남측 편을 드는 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나는 독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물에서의 핍진성은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하물며 분단체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북과 관련되는 팩진한 책을 만나기란 부자가 천국에 가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저작물의 원작자, 구술자는 박병엽인데 그는 책 표지에 전 노동당 고위 간부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는 192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함경도에 이주해서 살다가 8.15를 맞이했다. 그는 평양에서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조선노동당 3호 청사자료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 국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의 최종 직함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으니 이는 남측 직급으로는 치면 장관급이다. 이 책은 그가 무슨 연유로 1980년대 초부터 서울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원작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실상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조선노동당 자료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이랬던 그가 남으로 내려와 15년 이상 살다가 1998년에 사망했다. 이런 이력은 그가 북과 남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심증을 준다. 또한 이 책들은 생전의 그에게서 녹취해 두었던 것을 사후에 발표한 것인데 이 점 또한 내용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준다. 집필자인 유영구, 정창현 두 분은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의 이북 전문가들이다. 세속 언론에 이북 관련 글을 함부로 쓰는 겁없는 전문가들과는 격이 다르다. 나는 여태 이토록 권위 있는 원작자와 집필자가 합작하여 만든 이북 관련 저작을 만난 적이 없다. 물론 책의 내용도 충실하며 문체 또한 매우 정치하다. 1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은 제목 그대로 이북의 건국 비화를 담고 있다. 왠지 비화라고 하면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비화 같은 실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이북 현대사 지식을 더욱 정확하게 만드는 소득을 낼 수 있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파벌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의 빨치산파, 허가희, 김열 등의 소련파, 김두봉, 무정 등의 연안파, 박헌영, 이승엽 등의 남노당파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다. 한편 이 책은 명분이 우월하고 구심점이 뚜렷한 쪽이 파벌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점도 가르쳐준다. 김일성에게도 환영 대회를 열어주었는데 공산주의 선배인 우리에게는 왜 소홀한가? 이것은 연안파 한빈이 한 말이다. 나는 요즘도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고 과거 운동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후배 서열을 따지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빨치산파의 김책은 김일성보다 9살, 최용건은 13살이나 많았지만 항일투쟁과 건국사업 내내 연하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했다는 점은 중대한 교훈을 준다. 오히려 독립항쟁이건 민주화운동이건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들일수록 선배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점은 북이나 남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권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책이다. 이 책에는 요동치는 8.15 전국의 남과 북이 함께 담겨 있는데 1권에 비해 남측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이 책은 김일성의 그릇과 여운형의 합리 그리고 박헌영의 이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서 박헌영의 이기주의는 허세와 위선의 면모를 띠고 있다. 사실 이기적인 종파주의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사회주의 모임에도 자주 나타난다.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일수록 여지없이 허세와 위선이 심하다는 점도 똑같다. 이권은 후반부로 갈수록 재미가 더해진다. 나는 400쪽 가까운 이 책을 말 그대로 단숨에 읽어버렸다. 이 책은 이북의 내란 범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박헌영, 이승엽의 예를 통해 박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과연 박헌영은 미제 간첩이었는지, 이승엽과 이강국 등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든다. 덧붙이자면 이 책들은 지질이나 활자, 디자인 등도 최상급이다. 그런데도 아직 초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출판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독서 풍토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토록 좋은 책이 이토록 안 읽히는 이 패러독스. 바로 여기에 한국 사회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면 나의 지나친 억측일까? 이 책도 정말 읽어보고 싶네요. 마지막 부분, 책들은 지질이나 활자, 디자인 등도 최상급이다. 그리고 아까 문체가 정치하다. 저는 이런 거에 책을 고를 때 가장 현혹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 읽고 있었는데 필독 리스트 다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4장 가보 동학농민혁명 답사기. 역사는 동학에서조차 왜곡됐더라. 우리 역사의 특징을 하나만 말하자면 전방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각과 달리 역사 왜곡은 근현대사보다 조선 역사가 훨씬 심하다. 조선 역사는 심지어 동학까지 왜곡, 굴절되어 있다. 가보 동학농민혁명 답사기 신정일은 동학을 말하는 수많은 책 중 진실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책이다. 부인이 남편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거든 정성을 다해 절하라. 온순한 말로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면 비록 도척의 악이라도 바람직하게 변하리라. 부녀자의 배 짜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라. 어린아이도 한 울림을 모셨으니 울리지 말라. 위는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어록에서 뽑은 문장이다. 최시형은 제자들이 휴식을 권유했을 때 한울림이 쉬지 않는데 사람이 한울림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손이 놀고 있으면 한울림이 노하신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과히 틀리거나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이런 말들이 상투적이고 치졸하게 들린다. 이처럼 역사에서 이름은 크게 남겼는데 언행이 실속이 없을 경우 대체로 허명인 경우가 많다. 나는 동학 관련 책들을 읽으며 4명의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먼저 전봉준과 김계남은 세상 통념에 비해 훨씬 뛰어난 인물임에 반해 최시영과 손병희는 알려진 것보다 시원찮은 인물이었다. 이 중에서도 나는 최시영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최시영의 이름값은 허명이 크다는 것이다. 최시영은 동학시조 최재우의 계승자로서 교조 신원 운동을 통해 동학을 확산시킨 공로가 있다. 그가 잿더미가 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구술로 복원한 것은 상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이런 류의 실적보다는 능력이나 인간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동학군이 대패, 괴멸한 것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였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동학군의 패배는 일방적이었다. 동학에서는 북접과 남접의 내부 갈등이 격심했는데 북접의 지도자가 최시영이었고 남접의 지도자가 전봉준이었다. 전봉준 등이 일으킨 동학군 2차 봉기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다. 만약 그때 남북접이 힘을 모아 곧장 서울로 진격했더라면 농민군의 발길이 서울에까지 미쳤을 것이고 일본 침략군과 일전을 벌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척양척외의 깃발을 장안거리에 휘날렸을 것이다. 하지만
북접의 최시영은 남접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그는 삼내에 모여있는 남접군을 토벌하라는 고절문을 써붙이기도 했다. 도로서 난을 지음은 불가한 일이다.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서장옥은 국가의 역적이요 사문의 난적이라. 우리는 빨리 모여 이들을 공격하라. 사실 최시형의 북접군에는 전투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으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농민군의 진격이 20일 이상이나 지체되어 공주군을 선점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시영 등은 충주에 주둔 중인 일본군 벌창소에 남접을 토벌해 달라는 건의서를 2번이나 냈다. 남접의 무리는 망령되이 척화라 일컫고 무지한 교도들을 선동하여 우리 북접을 끼고 봉기하려 했으나 북접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접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 북접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는 남접을 성토하려고 합니다. 시천교육서 626쪽 요약. 이거야말로 요즘으로 쳐서 쟤들 종북이래요 보다 나올 게 뭐가 있는가. 최시영 등의 북접이 남북접 합작에 동의한 것은 일본군이 자기들을 남접과 달리 대우하지 않고 함께 토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였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회전이 시작되었고 최시영과 손병희 등은 적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몸을 피했다. 이후 동학군은 괴멸되었고 전봉준 등은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 애처롭게도 최시영이 가장 잘한 일은 은신과 도망이었다. 평생을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도망만 다닌 보따리 최시영은 훗날 치악산에서 최시영은 훗날 치악산에서 체포되어 영모죄가 아닌 좌도 난정의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니 사람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밖에 사람이 없다. 최시영의 인내천 법설은 과히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소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다. 동학 후학들은 이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의 후세 보완이 따르지 않는다면 최시영은 한갓 나약한 종교인이요 기회주의 입진보로 남게 될 터이다. 오랜만에 읽었더니 입이 좀 뻑뻑하니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유연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